이 약이 뭐 꼭 사용을 해야 되는 약이니까 그때는 변비약을 함께 주면서 이제 매니지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의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드물게 변비를 일으키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방적으로 변비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PRN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비나 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설사를 일으키는 약도 되게 많아요. 자기네가 배웠던 PPI도 마찬가지지만 항생제도 그렇고 설사를 일으키는 약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약에서의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면접 인터뷰만 보려 그러면 뭐 되게 긴장된 상황이 도달하면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그 즈음에서 막 똥을 못 누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서 IB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어떤 약물 치료나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와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IBD 할 거고 사실 내가 강의 자료 예전에 하던 거를 올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올려주기는 할 건데 더 약할까면 올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올려주기는 할 건데 근데 강의 자료가 작년에 만든 거랑 업데이트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강의 자료는 정말 써머리고 그거를 갖다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교과서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IBD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IBD는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장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소장하고 대장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대장을 좀 크게 나눠보면은 소장부터 내려올까? 12지장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전체를 소장이라고 하지만 소장도 이와 같이 소장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장 끝에 이와 같이 그러한 대장하고 만나는 요 가까이 있는 부위를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장으로 넘어와서 위로 올라가는 걸 갖다가 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항문 전에 있는 게 직장 그리고 항문으로 가는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이제 이와 같은 장은 내시경으로 보면은 자기네 대장 내시경 한 적 없니? 나의 장 속을 본 적 없어? 보면은 매끈해. 매끈한 핑크빛에 돌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매끈한 반질반질한 이러한 면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찍어봤을 때 오돌토돌한 거 없이 이와 같이 매끈한 면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은 이 넓은 장의 부위 어딘가에 염증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간혹가다 장염 얘기하는데 장염이 생기는 게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나 그런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해결하면은 장염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특발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야? 원인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뭔가를 탓할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이 질환을 안고 있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런 원발성 그런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롱텀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떤 치료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특발성, 즉 원발성으로 이유 없이 어떤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가장 뭘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유는 찾아야 되잖아. 우리 이유가 없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니? 유전적인 요인으로. 네, 유전적으로 그래서 가족력이 그래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거나 아니면 가족력적인 요인이 가장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종의 면역 질환인데요. 이러한 면역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많은 요새 특히나 면역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면역 질환은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가 있을 때 어떤 나라에서 더 많이 생기니? 잘 사는 나라에서 더 많이 생겨. 그래서 이러한 면역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은 보통 서양에서 많이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관절에 생기는 대표적인 면역 질환이 뭐니? 베이녀?
류마티스 관절염이지. 이 면역 질환이 피부에 생기면 뭐야? 뭐 아토피도 일종의 그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건선이 굉장히 심각한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면역 질환이 GI 쪽에 생기면 그때 우리가 대표적인 GI 쪽에 생기는 면역 질환은 우리가 IBD라고 얘기를 하고, 이 IBD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얼서레이티브 콜라이스라는 궤양성 대장염이 있고 크론병이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보면은,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생기는 부위가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요 부위만 집중적으로 염증이 막 생긴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약을 쓸 때 만약에 이 장 전체가 염증이 생긴 게 아니고 밑에 일부분만 지금 현재 염증이 생겨 있다라면은 여기에만 도달하는 약, 여기까지만 도달하는 약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요 끝에만 이제 그 얼서티브 콜라이티스가 있으면은 굳이 전신 사용하는 약 쓸 필요 없이 좌약이나 또는 뭐 이제 관장액 이런 걸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질병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정말 심각해서 약으로 도저히 치료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수술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항문은 남겨놔야 되니까 항문을 남겨놓고 나머지 있는 부위를 갖다가 다 잘라서 드러내고 연결시키면 되죠. 그럼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대장암이 보통 수술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정말로 치료가 어려울 때에는 수술로 완치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서티브 콜라이티스가 이런 것이고, 얘들은 보면은 내시경을 찍어 보면은 정상 점막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염증 소견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막 이와 같이 막 물집 같은 게 잡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보면은 얼서티브 콜라이티스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크론병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내시경적인 소견은 자갈밥 모양의 그러한 그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물집 잡힌 것 같이 그런 게 한가득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더라도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질환이어서 크론병은 대표적으로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예요. 난치성 질환이라는 건 치료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얼서티브 콜라이티스 같이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부위를 확 끊어내서 정말 완치가 됐다라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크론병은 목구멍에서부터 항문까지 어디에든 이러한 병변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군데군데. 그래서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병변이 연속적이지 않고 비연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술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는 이 부위는 너무너무 증상이 심해. 그래갖고 얘는 수술을 해서 떼어냈어.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완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에도 그대로 병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뭐 크론병이나 이런 IBD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약이나 질병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다 혈압 환자면은 자기도 혈압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와 같이 고혈압도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원발성 고혈압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러한 병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럼 나는 왜 면역 반응이 발생할까? 이와 같이 그런 자가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물론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가 면역 반응은 왜 생기는데, 어떤 요인이 나의 몸의 면역 반응을 확 높여가지고, 면역 반응이 높아진다라는 거,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이 언제 높아지니? 언제 많이 활성화되니? 높아진다라기보다 활성화되니? 가이야. 그렇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내 몸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면 병원체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뭐도 죽이는 거야? 나도 공격을 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염증 반응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와 같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 트리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트리거는 누구냐면 이 장에 서식하는 여러 가지 장내 세균이에요. 이러한 장내 세균이
알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내 몸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약해졌을 때 나를 공격하게 되고 그런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면서 확 높아지는데 이렇게 활성화된 면역 반응이 장내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나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질환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울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든 뭐 아토피 환자든 건선 환자든 이런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질병이 잘 조절이 되다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과로하거나 이럴 경우에 갑자기 확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푹 쉬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너무 이제 굉장히 그러한 오일량 몸에 안 좋은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진국에서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 즉 깨끗한 나라에서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아기 나면 알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애는 좀 더럽게 키워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 너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는 어느 정도 흙에서 뒹굴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고 싸우고 하는 과정이 생기면서 면역 능이 활성화가 되고 강해지는데 너무 깨끗한 곳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되면은 점점 이러한 면역력은 감소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각종 면역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생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선진국 또 깨끗한 나라에서 이러한 면역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IBD가 생기는 요인은 이러한 각종 요인, 뭐 유전적인 요인이든 뭐 이런 NSAID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내 점막을 손상시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각종 요인,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나의 몸의 면역능이 약해지고 내 몸이 굉장히 방어 기능이 약해졌을 때 장내에 서식하는 균이 이와 같이 내 장 속으로 확 들어오게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체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돼?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병원체를 죽이는 대표적인 면역세포는 T세포하고 마크로파지 또는 각종 사이토카인들이 이 병원체를 죽이기 위해서 막 많아지게 돼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병원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염증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만성화가 되면서 그 부위가 섬유화가 되고 아까 봤듯이 크론병 같이 이러한 물집 같은 게 잡히고 결국에 이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높아지겠니?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제 질병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보면 결국에는 장내 세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각종 면역 반응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분비가 되는 T세포나 뭐 마크로파지나 NK셀이나 인터루킨, TNF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크론병이나 얼서티브 콜라이티스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크론병이나 얼서티브 콜라이티스가 생긴 환자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용 기전을 가진 약을 사용을 해야 될까? 현지야. 소년지? 어.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약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약 중에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약이 어떤 게 있어, 현지야? 스테로이드가 대표적으로 면역 반응을 확 불을 꺼트리는 약이죠. 그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이 있을까, 동호야? 그렇죠.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약제가 또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약이 있을까? 비특이적으로 면역 반응을 확 꺼트릴 수 있는 약. 그 항암제 중에 일부가 이러한 면역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 메토트렉세이트나 뭐 아자티오프린의 친구가 누구니? 식스 멀칼토프린이지. 그리고 뭐 사이클포스파마이드 이러한 것들이 용량을 많이 쓰면 항암제야. 근데 용량을 적게 쓰면은 항암제의 부작용까지는 안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면역 반응을 꺼트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 이러한 면역 반응을 전신적으로 억제하는 약들은 대표적인 부작용이 어떤 게 나타나겠어, 시영아? 어,
감기가 잘 걸린다는 얘기는 감염이 잘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면역 억제를 시키는 약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감염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감염 억제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이 다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혈압도 높이고 혈당도 높이고 지질 수치도 높이고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또 불면증 유발시키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감염 일으키고 뼈도 약하게 하고 GI 쪽에 얼서도 일으키고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하면 그건 스테로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는 롱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메토트렉세이트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다 항암제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굉장히 저용량을 쓰기는 하지만 얘들도 길게 쓰면 IBD는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길게 쓰면 결국에는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 정민아? 안정민? 어, 그치. 머리 빠진다고 죽지는 않아, 그지? 근데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골수를 억제시키죠. 골수가 억제되면 어떻게 돼? 우리 몸에서 혈구세포가 안 만들어져. 혈구세포가 안 만들어지면 WBC 수치가 떨어지고 RBC 수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플레이틀렛 수치가 떨어져요. WBC 수치가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돼? 시연아? 유시연? 어. 상민아 뭐가 문제가 되니? 면역력이 떨어져. RBC 수치가 떨어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돼, 상민아? 빈혈이다. 플레이틀렛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 출혈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골수 억제 부작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넌 스페시픽하게 작용을 하는 이러한 면역 억제제들은 효과적으로 질병을 매니지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만성 질환에서 약을 롱텀으로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렇게 크론병이나 얼서티브 콜라이티스를 일으키는 것들이 이러한 각종 면역 세포들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TNF는 결국 이러한 각종 면역 세포에 의해서 릴리즈가 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얼서티브 콜라이티스나 또는 이제 크론병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TNF를 억제시키면 효과적으로 이 질병을 갖다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약제가 TNF 억제제예요. 그러면 이 TNF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스페시픽하게 TNF에 가서만 작용을 하는 거니까 전신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유씨나 크론병 같은 거를 잘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TNF 억제제가 최근에는 이러한 면역 질환, 그러면 IBD만 해당할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건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TNF 억제제에는 성분이 어떤 게 있니, 주하나? 어? 휴미락 성분이 뭐야? 내가 성분을 잘 아는 게 주 교수님 강의 시간에 뭐 경쟁한다며 이렇게 뭐 컴피티션 한다며. TNF 억제 성분 뭐 있니? 그렇지. 아달리무합하고 또 인플리시맙 있고 또 뭐 골리무맙 있고 설툴리주맙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약제가 지금 뭐 이러한 TNF 억제제는 굉장히 바이오시밀러도 많이 나오고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가 면역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그러면서 이 TNF 시장은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앞다퉈서 바이오시밀러 등등을 막 개발을 하는 거고 요새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만들고 이런 바이올로직 에이전트 만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의 주가가 최근엔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막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러한 환자에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IBD뿐만 아니라 RA 환자라든가 건선 환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TNF를 공격을 해서 일단은 한번 불을 꺼트렸는데 TNF도
계속 효과가 유지되는 건 아니고 또 계속 쓰면 부작용이 생기고 해서 주구장창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아직 환자는 질병이 치료가 안 됐어. 그다음에 그러면 또 타겟해 볼 수 있는 팩터 물질이 어떤 게 있을까, 현정아? 이면정? 네. 어떤 게 있을까? 음, 인터루킨. 인터루킨 같은 거를 타겟을 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와 같이 인터루킨을 스페시픽하게 타겟을 하면서 이제 억제를 해서 이러한 질병을 조절하는 약제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스페시픽하게 작용하는 TNF 억제제나 인터루킨을 타겟으로 하는 약을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러한 약제의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주사약이죠, 다. 이러한 약제 중에 먹는 약은 없어. 바이올로직 에이전트 중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야? 되게 비싸요. 그러면 물론 이러한 환자들이 처음부터 TNF나 인터루킨을 타겟으로 하는 약을 써도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환자들이 다 이거부터 쓰면은 우리나라 너무 가난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은 처음에는 넌 스페시픽하게 작용을 하는 오래된 면역 억제제들을 먹는 약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약제들을 계속 쓰면서 질병이 잘 조절이 되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약제들을 롱텀하게 사용을 하면서 어느 순간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라던가 아니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TNF를 타겟으로 하는 약을 사용을 해요. TNF를 사용하는 약 타겟으로 하는 TNF 억제제를 사용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터루킨을 타겟으로 하는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TNF나 인터루킨을 타겟으로 하는 이러한 타겟티드 에이전트가 굉장히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은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주사약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주사약제들이 거의 대부분 피하로 주사를 하는 거라 환자들이 집에서 스스로 주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복약수능도나 이러한 투여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다면 생각했을 때 타겟티드 에이전트면서 먹는 약을 개발을 하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면역 질환에 작용하는 약 중에 먹는 약으로 개발된 약이 하나 있어. 어떤 약일까? 이러한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면서 같이 활성화가 되는 시스템이 아마 자기네는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야누스 영어로는 뭐 JA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야누스 시스템 아니니? 야누스 패스웨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 패스웨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이러한 염증 반응을 확 악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와 같은 야누스 카이네이즈일 거야. 이러한 야누스 카이네이즈를 억제를 하는 약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잭 이니비터라고 얘기를 해요. 잭 이니비터는 성분이 어떤 게 있을까? 소파시티닌, 뭐 바리시틴 이러한 약들이 있고 그거는 다 먹는 약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타겟티드 에이전트면서 먹는 약이야. 그러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또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부작용도 적으면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약제들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 잭 억제제도 처음부터 쓸 수 있을까? 아니죠. 그래서 TNF 쓴 다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잭 억제제에 대해서 보험을 해주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치료하는 약과 그 약을 항상 우리가 이 질병에는 이 약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그걸 단순하게 외우면 절대 못 외우지. 그렇지만 이 질병이 왜 생기는지 생각을 하면은 그 약을 왜 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여기 요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